왜 한국만 특혜냐? 이란의 파격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호르무즈를 볼모로 전 세계 무역망을 장악하던 이란이 한국에게 통행을 허가한 건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 말도 안 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케인이고 국방부 중동작전 상황실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워싱턴 펜타곤 지하 4층 상황실 중앙 콘솔 앞에 서서 호르무즈 해협 위성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좌측 상단에 빨간색 경보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고 한국 유조선 한비토가 미확인 고속정 5척에 포위된 채 GPS 신호도 끊기기 직전이었으며 확대된 화면 속 갑판 위에서는 선원 6명이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고 양팔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합참작전국장 제임스 로렌스 소장에게 보고했고 그는 제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보더니 짧게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개입 금지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반문했어요. 소장님, 선원들이 위험합니다. 로렌스 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한테 도움 요청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그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찾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했으며 저는 화면을 보며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상황실 우측 보조 스크린에 긴급 뉴스 속보가 송출되기 시작했고 CNN 앵커가 급한 목소리로 읽고 있는 제목은 한국 대통령 이스라엘 가자 공습 공개 비판이었으며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국무부 연락관 셀리 브라운이 급히 상황실로 들어오며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고 화면에는 한국 대통령 긴급 발표문 전문이 떠 있었으며 저는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민간인 피해를 묵인하는 군사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어붙었습니다. 브라운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케인, 이거 동맹 충돌입니다. 로렌스 소장이 즉시 국무부 핫라인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해협 위기보다 외교 충돌이 더 급박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한비토로 전환했고 선박은 여전히 포위된 상태였지만 아무도 그쪽을 보고 있지 않았으며 로렌스 소장은 전화기 너머로 국무장관과 대화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맹 관리가 우선이고 한국 선박 구조는 그 다음이며 결국 한국이 먼저 고개를 숙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때 위성 추적 담당 엔지니어 톰 리처드슨이 제 뒤로 다가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케인, 한비토 교신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확대했고 선박 위치 표시가 깜빡이다가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GPS 신호도 동시에 소실되고 있었어요. 저는 로렌스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선박 신호 상실했습니다. 로렌스 소장이 전화를 잠시 보류하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침몰 가능성은요? 저는 화면을 분석하며 대답했습니다. 침몰 징후 없고 단순 통신 두절로 보입니다. 로렌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전화를 이어갔고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게 일시적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10분 후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신이 끊긴 줄 알았던 한비토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정 좌표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항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슨이 제 옆에서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방향은 이란 영해 경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란 영해라니 한국 선박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건 말이 안 됐고 포위된 상태에서 자력 이동도 불가능했어요. 저는 즉시 위성 데이터를 재확인했고 고속정 5척이 여전히 주변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마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리처드슨에게 물었어요. 고속정 소속 확인됐습니까? 리처드슨이 데이터를 검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미확인 상태이고 신호 추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호 추적 불가라니 이건 단순 해적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고 한비토 이동도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로렌스 소장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한비토가 이동 중입니다. 로렌스 소장이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란 영해 방향이고 고속정들이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로렌스 소장이 화면을 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란과 접촉했을 리 없습니다. 단순 표리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소장 말대로 단순 표리로 기록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화면 캡처를 개인 폴더에 저장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고, 한비토는 계속 이란 영해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항로를 열어준 흔적이 명백했어요. 브라운이 다시 상황실로 들어오며 급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항해 전화 왔고 백악관 긴급회의 소집됐습니다. 로렌스 소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 동결하고 외교 채널 통제 강화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었고, 한비토는 여전히 이동 중이었지만 아무도 그쪽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상황실 전체가 외교 충돌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위성 추적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했고 한비토 좌표를 별도로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리처드슨이 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케인 이거 보고 안 하십니까? 저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리처드슨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이었고 한국이 우리 없이 뭔가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보고하면 묵살될 게 분명했어요. 한비토가 이란 영해 경계 3해리 지점에 도달했고 고속정들이 동시에 방향을 틀어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협의된 이동이었고 누군가 길을 열어줬으며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황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로렌스 소장은 여전히 외교 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저는 혼자 남아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이 우리 뒤에 숨는 나라가 아니라는 불길한 확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간 후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로 긴급 소집됐고 월요일 새벽 1시였지만 실내는 이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한국 대통령 발언 전문과 이스라엘 외교부 항해 성명이 나란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국무차관 로버트 밀러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참석자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파커가 태블릿을 들고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저는 배정된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중동정책 담당 국장 마크 데이비슨이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CIA 중동 분석관 2명이 벽에 기대서서 속삭이며 뭔가 논의하고 있었으며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이번 발언은 동맹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수이고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파커 보좌관이 태블릿 화면을 스크린에 공유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 항의했고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 제재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도 동맹 균열 프레임으로 보도 중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불편했지만 동시에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이 감정적으로 실수했다는 전제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데이비슨 국장이 끼어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밀러 차관이 그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의도는 명백하고 내부 정치용 발언입니다. 저는 그 판단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한비토 위성 데이터를 지금 보고할지 아니면 외교 충돌 분석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한국 압박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고 노트북을 열어 동맹 통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한비토 좌표 데이터는 개인 폴더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밀러 차관이 계속 말했어요.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첫 단계로 한미 합동훈련 일정 재검토를 시작하십시오. 파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지시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훈련 일정 조정이라니 이건 경고 수준의 압박이었고 한국이 곧 고개를 숙일 거라는 전제였지만 한비토 움직임을 본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CIA 분석관 중 한 명인 제니퍼 클라크가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해협 상황도 검토 필요합니다. 밀러 차관이 그녀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클라크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화면을 전환했고 호르무즈 해협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으며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클라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조선 한비토가 포위됐다가 이동했고 현재 이란 영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정보가 다른 경로로 보고되고 있었고 클라크는 제 데이터보다 더 많은 걸 확보하고 있었어요. 밀러 차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란 영해란이 확인됐습니까? 클라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위성 추적 확인했고 고속정들이 길을 열어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참석자들이 서로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클라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슨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란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밀러 차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고 단순 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단순 사고라니 클라크 보고만 봐도 계획된 이동이 명백한데 차관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고 저는 제 데이터를 꺼낼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파커 보좌관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밀러 차관이 그녀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확인보다 통제가 우선이고 한국 발언부터 수습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제 데이터를 공개하면 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지만 동시에 밀러 차관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고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해협 통행 패턴 데이터를 조용히 검색하기 시작했고 지난 72시간 동안 한국 선박 이동 기록을 추적했으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비토 외에도 다른 한국 선박 3척이 비슷한 시간대에 특정 구간을 통과했고 모두 동일한 항로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사전 협의된 경로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확대하며 세부 좌표를 확인했고 특정 구간에서 통행 속도가 느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밀러 차관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각 부서는 한국 압박 방안 마련하고 24시간 내 보고하십시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클라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클라크 해협 데이터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클라크가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NSA 통신 감청이고 한국 선박들이 특정 코드로 교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특정 코드라니 이건 사전 협의된 통신망이 존재한다는 뜻이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로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클라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위성 데이터도 있습니다. 클라크가 태블릿을 꺼내며 물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한비토 좌표 추적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고 클라크는 그걸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클라크가 화면을 확대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좌표 이동 패턴과 통신 코드를 교차 분석했으며 3분 후 그녀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케인 이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보고하면 밀러 차관이 분명히 묵살할 거였지만 클라크는 이미 확신에 찬 표정이었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클라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챙겼고 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으며 밀러 차관이 아직 자리에 남아 파커 보좌관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추가 보고 있습니다. 밀러 차관이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뭡니까?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비토 좌표 추적 결과 계획된 이동이 확실하고 다른 선박들도 동일 패턴 보이고 있으며 통신 코드까지 일치합니다. 밀러 차관이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케인 이건 과대 해석이고 단순 우연입니다. 저는 그 반응을 듣고 좌절했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었고 클라크가 제 옆으로 다가와
태블릿을 꺼내며 끼어들었어요. 차관님 NSA 데이터와 교차 분석하면 명확합니다. 밀러 차관이 클라크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확한 건 한국이 실수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직접 연결하며 데이터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밀러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케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한비토 이동 경로와 통신 코드 분석 결과가 동시에 표시됐고 특정 시간대 좌표 변화가 그래프로 나타났으며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패턴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파커 보좌관이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밀러 차관이 테이블을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 종료하고 케인은 남으십시오. 클라크와 파커 보좌관이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밀러 차관과 단둘이 남았으며 그는 저를 노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케인 명령 위반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 보고입니다. 밀러 차관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고 저는 여전히 서 있었으며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밀러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데이터 외부 유출 금지하고 추가 분석 중단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선택해야 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보고는 묵살됐지만 클라크와 파커는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이 판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지 이틀 후 저는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 작전센터로 긴급 파견됐고 수요일 오후 2시였지만 실내는 에어컨 가동음과 통신 장비 소음으로 시끄러웠으며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전역 선박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해군 작전 참모 톰 브래들리 대령이 제 앞으로 다가오며 태블릿을 건네주었고 화면에는 한국 선박 현황 보고서가 떠 있었으며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비토 포함 총 6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곳곳에 분산되어 있었고 그중 4척이 고립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선원 식량과 식수 부족 문제가 심각 단계라는 붉은색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제 옆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케인 특히 이 2척은 48시간 내 지원 없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그가 가리킨 선박 이름을 확인했고 세비토와 푸른 바다호였으며 두 선박 모두 이란 민병대 고속정에 포위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원 계획은요? 브래들리 대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워싱턴에서 지원 불가 지시 내렸고 군사 자산은 다른 지역 집중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지원 불가라니 선원들이 실제로 위험한데 우리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고 이건 명백히 동맹 의무 위반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인도적 문제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저도 압니다만 명령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태블릿을 들고 작전센터 안을 걸으며 선박 위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여전히 한국이 결국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 담당 사관 에밀리 워커 중위가 급히 다가오며 보고했어요. 케인 부차관보님 세비토에서 긴급 교신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통신 콘솔로 이동했고 헤드셋을 쓰고 채널을 연결했으며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세비토이고 식수 고갈 상태이며 선원 2명이 탈진 증상 보이고 있으니 즉각 지원 요청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긴장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켜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비토 여기는 미 해군 작전센터이고 상황 파악했으니 대기하십시오. 교신이 끊기고 저는 브래들리 대령을 보며 물었어요. 지원 재검토 가능합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워싱턴에 재요청할지 아니면 명령대로 대기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위성 전화를 들어 국무부 밀러 차관에게 직접 연결을 시도했고 3분 후 통화가 연결됐으며 저는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세비토 상황 심각하고
인도적 지원 필요합니다. 밀러 차관이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대답했어요. K인 한국이 먼저 공식 요청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대기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답변이었고 통화를 끊으며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기 유지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저는 스크린을 보며 세비토와 푸른 바다호 위치를 계속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나고 저는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 측 공식 요청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워커 중위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부차관보님, 푸른 바다호 이동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스크린으로 달려갔고 푸른 바다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포위하고 있던 고속정 3척이 동시에 방향을 틀어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오며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는 좌표를 확대하며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푸른 바다호는 특정 방향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건 표류가 아니라 계획된 항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어요. 누가 열어줬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빛호와 동일한 패턴이었고 고속정들이 협의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며 한국은 분명히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었어요. 워커 중위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세비토도 이동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세비토 좌표를 확인했고 선박 엔진이 재가동되며 출력이 올라가고 있었으며 주변 고속정들도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전 선박 실시간 추적 강화하고 통신 감청 즉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작전 테이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고 클라크가 보내준 NSA 통신 감청 로그를 열었으며 특정 코드 패턴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사용하는 통신 코드 중 일부가 이란 해군 주파수와 겹치고 있었고 특정 시간대에만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사전 협의된 채널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이 이란과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통신 주파수와 코드 패턴이 일치하고 교신 시간대도 규칙적이며 이건 독자 협상 채널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즉시 워싱턴 보고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성 전화를 들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 정보를 보고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통화가 연결되고 밀러 차관이 받았으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이란과 독자 접촉 중이고 통신 감청으로 확인했습니다. 밀러 차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소리쳤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NSA 데이터와 교차 분석 완료했고 확실합니다. 밀러 차관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즉시 차단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차단이라니 이미 진행 중인 협상을 막으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오히려 선박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차단하면 선박 고립 악화됩니다. 밀러 차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명령입니다. 통화가 끊기고 저는 브래들리 대령을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통신 차단 명령 떨어졌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통신 담당팀이 즉시 주파수 방해 장비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스크린을 보며 불안했어요. 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호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세비토는 완전히 멈춰섰으며 주변 고속정들이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워커 중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세비토 다시 포위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좌표를 확인했고 고속정들이 세비토를 완전히 둘러싸기 시작했으며 선박은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다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케인, 이건 우리 실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신 차단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선박들은 더 위험한 구역으로 밀려나고 있었으며 저는 명령을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워커 중위가 소리쳤습니다. 부차관보님, 새로운 통신 신호 포착됐습니다. 저는 즉시 통신 콘솔로 달려갔고 헤드셋을 쓰고 신호를 확인했으며 차단된 줄 알았던 주파수가 다른 경로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워커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워커 중위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대체 네트워크로 전환했고 우리 방에 장비 우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네트워크라니 한국은 이미 우리 차단을 예상하고 백업 경로를 구축해 놓았던 거였고 저는 완전히 뒤처져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급히 물었습니다. 복원 가능합니까? 저는 워커 중위를 보며 대답을 기다렸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도해보겠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밀러 차관 명령대로 차단을 강화할지 아니면 통신을 복원해서 선박들을 살릴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워커 중위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복원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명령 위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워커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고 3분 후 통신 신호가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저는 스크린을 보며 선박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푸른 바다호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고 세비토도 천천히 엔진 출력을 올리고 있었으며 고속정들이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보고 있었고 통신 로그 속에서 특정 이름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이름을 확인하며 얼어붙었어요. 박진우라는 이름이었고 한국 특사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모든 통신이 그를 중심으로 조율되고 있었고 저는 이 인물이 단순 외교관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 놓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통신 로그에서 박진우라는 이름을 확인한 직후 저는 바레인 작전센터 내부 정보 분석실로 이동했고 목요일 오후 5시였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진 실내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정면 모니터 6대에는 NSA 데이터베이스 검색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박진우라는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한국 외교부 임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공식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단지 특사 자격으로 중동 파견됐다는 짧은 문장 하나만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검색 범위를 확대하며 과거 10년간 기록을 추적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정보는 없었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보였으며 이 공백 자체가 제 의심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제 뒤에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케인, 뭐 찾았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공식 기록이 거의 없고 이상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특사면 기록이 있어야 정상인데 CIA 채널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CIA 임명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했고 보안 인증을 거쳐 검색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으며 박진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 경로론 확인 불가능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럼 현장 움직임으로 추적하십시오. 저는 다시 작전센터로 돌아와 통신 로그를 열고 박진우 이름이 포함된 모든 교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렬하기 시작했고 지난 48시간 동안 총 13건의 교신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모두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교신 내용을 복호화 시도했지만 암호 수준이 높아 해독 불가능했고 다만 발신 위치와 수신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발신지는 두바이였고 수신지는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이었어요. 워커 중위가 제 옆으로 다가오며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외부에서도 한국 압박 시작됐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봤고 워싱턴발 긴급 전문이 떠 있었으며 국무부가 주요 동맹국에 한국 이란 접촉 차단 협조 요청을 발송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전문을 읽으며 불안했습니다. 차단 협조라니 이건 외교적 압박을 넘어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였고 동시에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때 브래들리 대령이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긴급 명령 전달합니다. 한국 선박 협상 경로 추가 차단하고
이란 측 통신도 동시 방해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추가 차단이라니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같은 시도를 반복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했고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령님, 이전 차단이 역효과 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명령이고 즉시 실행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통신팀이 방해 장비를 재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스크린을 보며 선박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효과가 나타났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푸른 바다호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하며 더 위험한 수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세비토는 엔진을 완전히 끄고 정지했으며 다른 선박 두 척도 동시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워커 중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푸른 바다호 기뢰 위험 수역 진입했습니다. 저는 즉시 해도를 확대했고 푸른 바다호가 향하는 구역은 과거 이란이 기뢰를 부설했던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았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급히 지시했습니다. 긴급 경고 발신하고 항로 변경 유도하십시오. 통신팀이 즉시 경고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푸른 바다호는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올리며 계속 진입하고 있었으며 저는 이 움직임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커 중위에게 급히 말했어요. 통신 로그 다시 확인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최근 교신 기록을 검색했고 30초 후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으며 저는 그걸 보며 숨이 막혔어요. 박진우 명의로 발신된 암호화 메시지가 푸른 바다호에 전달됐고 발신 시각은 우리가 차단을 시작하기 정확히 5분 전이었으며 이건 그가 우리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박진우가 사전에 지시 내렸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타이밍을 알았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다만 박진우가 우리 내부 정보에 접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만 떠올랐으며 둘 다 끔찍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때 갑자기 푸른 바다호가 급격히 감속하기 시작했고 기뢰 수역 진입 직전 300m 지점에서 완전히 정지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커 중위가 보고했어요. 새로운 교신 신호 포착됐고 이란 해군 주파수입니다. 저는 즉시 헤드셋을 쓰고 신호를 확인했고 이란 측에서 푸른 바다호에 안전항로 좌표를 전송하고 있었으며 선박은 그 좌표를 따라 천천히 방향을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차단을 예상했고 푸른 바다호를 위험 수역에 보내 우리 주의를 끌었으며 그 사이 이란 측과 직접 교신해 안전 항로를 확보했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단 강도 최대로 올리십시오. 통신팀이 모든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지만 이미 늦었고 이란 측 좌표 전송은 완료된 상태였으며 푸른 바다호는 안전 항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차단을 시도할지 아니면 박진우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집중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차단보다 추적이 우선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워싱턴 명령 어기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령 수행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차단 유지하되 박진우 통신 패턴 집중 추적하십시오. 저는 즉시 분석실로 돌아가 통신 로그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고 박진우가 사용하는 암호화 패턴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으며 발신 위치를 삼각 측량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진우는 두바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신하고 있었고 교신 시간은 정확히 3시간 간격이었으며 다음 교신 예상 시각은 오후 8시였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다음 교신 시각 예측했고 오후 8시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20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 감청 장비를 해당 주파수에 맞추기 시작했고 워커 중위와 함께 신호 포착 준비를 완료했으며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 정각 신호가 포착됐고 박진우 목소리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으며 저는 헤드셋을 쓰고 집중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암호 해독은 불가능했어요. 다만 통화 상대방이 이란 측 인물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고 대화 길이는 정확히 3분이었으며 끊긴 직후 세비토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박진우는 실시간으로 작전을 통제하고 있었고 각 선박에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으며 우리 차단 시도까지 모두 계산에 넣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케인, 이 사람 정체가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단순 외교관이 아니고 작전 전체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시도를 예측하고 있었으며 저는 점점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들어왔고 워커 중위가 저에게 건네주었으며 저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협상 경로 완전 차단 실패 시 군사 개입 검토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어붙었어요. 군사 개입이라니 이건 외교 충돌을 넘어 실제 충돌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거였고 상황은 점점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전문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사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전문을 읽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이 조급해지고 있고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압박 수위까지 계산하고 있을 거였고 군사 개입 카드도 이미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저는 그의 다음 수를 읽어야 했지만 여전히 한 발 늦고 있었어요. 세비토가 안전수역으로 완전히 진입했고 푸른 바다호도 이란 영해 경계를 벗어나 안정 항로에 들어섰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단하지 못했고 박진우는 계획대로 선박들을 움직이고 있었으며 저는 이제 그의 판단을 따라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내부 명령과 현실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균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판단을 따라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이후 저는 바레인 작전센터 정보 분석실에 혼자 남아 금요일 새벽 2시까지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 어둠 속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CIA와 NSA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교차 검색했지만 박진우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여전히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외교부 특사 자격 외에는 과거 경력도 학력도 심지어 나이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공백 자체가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검색 방식을 바꿔 그가 발신한 통신 로그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지난 7일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렬했으며 총 43건의 암호화 교신이 포착됐지만 모두 해독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중 패턴이 반복되는 교신 5건을 선별해서 발신 위치를 삼각 측량으로 계산했고 모두 두바이 주메이라 지구 특정 반경 500m 내에서 발신됐다는 걸 확인했지만 정확한 건물이나 주소는 특정할 수 없었어요. 워커 중위가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커피 2잔을 들고 제 책상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부차관보님 좀 쉬셔야 합니다. 저는 커피를 집어들고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지금은 쉴 수 없습니다. 워커 중위가 제 모니터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박진우 추적 중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고 워커 중위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함께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 기록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워커 중위가 화면을 확대하며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웠거나 아니면 애초에 공식 경로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라면 정보기관 출신이거나 특수작전 배경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 외교관이 아니라 작전 설계자였어요. 그때 작전센터에서 브래들리 대령이 무전으로 저를 호출했고 저는 즉시 헤드셋을 쓰고 응답했습니다. 케인 즉시 상황실로 오십시오. 저는 워커 중위와 함께 분석실을 나와 상황실로 이동했고 브래들리 대령이 정면 스크린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워싱턴발 긴급 지시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확인했고 한국 협상 경로 완전 차단 및 박진우 통신 물리적 방해 실시하라는 명령이었으며 하단에는 국무부 밀러 차관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물리적 방해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물리적 방해라니 단순 전파 교란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를 공격하라는 뜻일 수 있었고 이건 명백히 에스컬레이션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통신 중계 시설 타격 가능성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두바이 지역 한국 측 통신 중계 시설 위치 확인하고 타격 옵션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타격 준비라니 이건 외교 충돌을 넘어 실제 작전 수준으로 격상되는 거였고 한국은 분명히 강하게 반발할 거였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위험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워싱턴 명령이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참모들이 위성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령을 따르면 상황이 악화될 게 분명했지만 거부하면 제 위치 자체가 위험해질 거였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30분 후 정보 담당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두바이 주메이라 지구통신 중계탑 3개 위치 확인했고 그중 하나가 박진우 발신 반경 내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즉시 지시했어요. 해당 중계탑 타격 시뮬레이션 돌리고 부수 피해 예측하십시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으며 중계탑 타격 시 주변 민간 통신도 동시 마비된다는 예측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민간 피해 불가피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워싱턴에 재확인 요청하겠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위성 전화를 들어 밀러 차관에게 직접 연결했고 저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을 수 있었으며 밀러 차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간 피해는 감수하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브래들리 대령이 통화를 끊고 참모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고 저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타격 준비를 도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워커 중위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진우 다음 교신 시각 재계산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타격 준비 중인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지시 따르십시오. 워커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실로 돌아가 계산을 시작했고 저는 상황실에 남아 타격 준비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며 동시에 제 노트북으로 박진우 통신 패턴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워커 중위가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케인 부차관보님 다음 교신 예상 시각 새벽 4시이고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고 새벽 3시였으며 타격 명령 실행 예정 시각도 동일하게 4시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타이밍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타격과 교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박진우는 통신 두절 상태에서 대응해야 했고 선박들도 지시를 받지 못한 채 고립될 거였으며 이건 의도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박진우가 4시에 교신 예정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타격 시각과 겹치고 우리가 의도한 겁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확히 그게 목적이고 박진우 통제권 차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맞는 전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박진우가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40분 타격 준비가 완료됐고 브래들리 대령이 최종 승인 대기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상황실 전체가 긴장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선박 위치를 확인했고 푸른 바다호와 세비토 모두 안전 항로에서 천천히 이동 중이었으며 박진우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벽 3시 50분 워싱턴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고 브래들리 대령이 타격 명령을 내렸으며 저는 그 순간 제 노트북으로 박진우 통신 주파수를 실시간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타격이 실행됐고 두바이 중계탑에서 신호가 끊기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박진우 교신도 차단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 통신이 끊긴 게 아니라 다른 주파수로 즉시 전환됐고 새로운 중계 경로를 통해 교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건 그가 대체 네트워크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통신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당황하며 제 화면을 보더니 참모들에게 소리쳤어요. 즉시 확인하십시오. 통신팀이 긴급 점검을 시작했고 3분 후 결과가 나왔으며 박진우는 위성통신으로 전환해서 우리 타격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타격까지 예상하고 있었고 대체 경로를 사전에 구축해 놓았으며 우리는 또 한 번 뒤처졌어요. 워커 중위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박진우 새로운 좌표 전송 중입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확인했고 좌표 데이터가 푸른 바다호와 세비토에 동시 전달되고 있었으며 두 선박이 즉시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좌표를 분석했고 놀랍게도 우리 타격 시각과 위치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경로였으며 박진우는 우리 공격을 작전 일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움직입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추가 타격 옵션 검토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박진우 움직임을 기준으로 독자 분석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이미 2번 실패한 상황에서 같은 시도를 반복하는 건 무의미했어요. 저는 결국 워커 중위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진우 좌표 데이터 전부 수집하고 패턴 분석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브래들리 대령 명령을 일부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박진우 판단을 따라 분석을 재정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30분 후 워커 중위가 결과를 보고했어요. 부차관보님, 패턴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했고 박진우는 단순히 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각 선박 이동, 타이밍과 항로와 속도까지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건 현장 작전 지휘관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구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교관 탈을 쓴 작전 통제자였고 우리는 협상 상대가 아니라 작전 대상이었으며 한국 작전 구조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내부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판단을 기준으로 독자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단한 직후 저는 바레인 작전센터 시뮬레이션실로 이동했고 금요일 오전 6시였지만 실내는 이미 컴퓨터 서버 냉각 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전체 해도가 3D 모델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커 중위와 함께 박진우가 전송한 항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지난 48시간 동안 수집된 좌표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렬했으며 각 선박 이동 경로를 색깔별로 구분해서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푸른 바다호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됐고 세비토는 초록색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척의 선박도 각각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복잡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워커 중위가 제 옆에서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케인 부차관보님, 이거 단순 탈출 경로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대 기능을 사용해 특정 구간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각 선박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위치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이건 무작위 이동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안무처럼 보였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고 남은 선박들이 현재 항로대로 계속 이동할 경우 예상 도착 지점을 계산했으며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척의 선박이 동시에 이란 영해 경계를 벗어나 안전수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고 도착 예상 시각은 모두 오후 2시로 동일했으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박진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브래들리 대령이 시뮬레이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고 그의 손에는 워싱턴발 긴급 전문이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전문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케인, 최종 명령입니다. 저는 전문을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고 한국 선박 이동 완전 차단 및 필요시 물리적 저지 실시하라는 지시였으며
하단에는 국방장관 직인까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어붙었습니다. 물리적 저지라니 이건 해군 함정을 직접 투입해서 항로를 막으라는 뜻이었고 한국 선박과 직접 대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명령이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5함대 구축함 2척 이미 출동 준비 완료했고 1시간 내 해협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구축함 투입이라니 이건 외교 충돌을 넘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간 거였고 한국은 분명히 강하게 반발할 거였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대로 가면 선박들 다시 고립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목적이고 한국이 우리 통제 벗어나는 걸 막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접근하면 선박들이 다시 포위될 게 분명했고 박진우도 이미 우리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고 미 해군 구축함 이동 경로를 추가로 입력했으며 선박 차단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고 구축함이 예정대로 배치되면 한국 선박 3척이 오전 10시쯤 완전히 봉쇄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탈출 경로가 모두 차단되는 상황이었어요. 워커 중위가 제 화면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박진우가 이걸 모를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워커 중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대응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우 통신 로그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고 최근 교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했으며 새벽 5시에 발신된 암호화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복호화 시도했지만 여전히 해독 불가능했고 다만 수신 대상이 한국 선박 전체였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건 전체 작전 지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예상 밖으로 푸른 바다호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고 스크린 속 파란색 선이 급격히 꺾이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워커 중위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푸른 바다호 예상 경로 이탈했습니다. 저는 즉시 좌표를 확인했고 푸른 바다호는 안전 항로를 벗어나 오히려 더 위험한 수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그 방향은 미 해군 구축함 배치 예정 구역과 정반대였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저쪽으로 갑니까? 저는 화면을 분석하며 생각했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푸른 바다호가 의도적으로 위험 구역에 진입하며 우리 주의를 끌고 있었고 미 해군 감시 자산을 한쪽으로 집중시키려는 미끼 작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미끼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어요. 무슨 미끼입니까? 저는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푸른 바다호가 감시를 끌어들이는 동안 다른 선박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더니 참모들에게 급히 지시했어요. 전 선박 실시간 추적 강화하고 세비토 집중 감시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가 내려지는 순간 제 예측이 맞았다는 걸 확신했고 세비토와 다른 선박 2척이 동시에 이동을 시작하며 푸른 바다호 반대편으로 천천히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워커 중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세비토 포함 3척 동시 이동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즉시 제5함대 사령부에 연락했고 구축함 배치 위치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미 선박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박진우 의도를 읽으려 했고 그가 푸른 바다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선박들을 빼내려 한다는 걸 깨달았으며 이건 단순 탈출이 아니라 우리 감시망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급히 물었어요. 케인 구축함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명령대로 푸른 바다호를 차단할지 아니면 박진우 의도를 따라 세비토 쪽을 막을지 결정해야 했고 둘 다 막을 자산은 부족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빠르게 계산했고 푸른 바다호는 이미 미끼로 쓰이고 있었으며 실제 돌파 시도는 세비토 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비토 쪽으로 보내십시오. 브래들리 대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수정했고 구축함 2척이 세비토 예상 항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결정을 내린 순간 명령을 어긴 거라는 걸 알았어요. 30분 후 구축함이 세비토 항로 전방에 도착했고 차단 준비를 완료했으며
브래들리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고 박진우가 이 움직임까지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으며 화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반전처럼 세비토가 갑자기 감속하기 시작했고 구축함 차단 구역 진입 직전 500m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 섰으며 동시에 다른 선박 두 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급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워커 중위가 소리쳤어요. 한비토와 세아치모 우회 항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즉시 좌표를 확인했고 두 선박이 우리 감시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들며 이동하고 있었으며 구축함 배치 구역을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였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당황하며 참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즉시 추적하고 차단 방법 찾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고 두 선박은 빠르게 봉쇄 구간을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감시 패턴까지 완벽하게 계산했고 세비토를 또 다른 미끼로 써서 우리 자산을 한 곳에 묶어 놓았으며 진짜 돌파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한 수 뒤처졌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화면을 보며 주먹으로 콘솔을 쳤고 참모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었으며 상황실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한비토와 세아치모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두 선박이 동시에 안전수역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푸른 바다호도 천천히 안전 항로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커 중위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부차관보님 박진우가 미 해군 감시 주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 로그를 다시 확인했고 박진우가 우리 구축함 배치 시각과 감시 교대 시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그는 우리 작전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독자 판단으로 구축함을 배치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박진우는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있었으며 저는 그의 계획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비토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구축함 사이를 천천히 통과하며 안전수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작전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설계하고 있었고 박진우는 우리 모든 움직임을 계산해 넣고 있었으며 저는 이제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었고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인정 직후 저는 바레인 작전센터 지하 1층 통신 감청실로 급히 이동했고 금요일 오후 1시였지만 창문 없는 실내는 모니터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워커 중위가 이미 헤드셋을 쓰고 박진우 통신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자리에 앉으며 두 번째 헤드셋을 쓰고 채널을 연결했고 암호화된 신호음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막 빠져나온 한비토와 세아치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워커 중위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두 선박 완전히 안전수역 진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좌표를 확인했고 두 선박 모두 이란 영해 경계를 벗어나 국제 항로에 들어섰으며 더 이상 우리 개인 명분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브래들리 대령이 무전으로 저를 긴급 호출했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케인 즉시 상황실 복귀하십시오. 저는 워커 중위에게 계속 감청하라고 지시하고 감청실을 나와 상황실로 뛰어 올라갔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면 스크린에 워싱턴 국방부 영상회의가 연결되어 있었고 밀러 차관과 국방장관 로버트 헤인즈가 화면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자리로 안내했고 저는 앉자마자 밀러 차관이 차갑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케인 한국 선박 이동 차단 실패 보고 받았고 책임 소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책임 소재라니 제가 독자 판단으로 구축함을 배치한 게 문제가 됐고 이제 그 선택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박진우가 우리 패턴을 완벽히 읽고 있었고 기존 방식으론 차단 불가능했습니다. 밀러 차관이 화면 너머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명령 어기고 독단으로 움직였습니까? 저는 그 추궁을 듣고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령대로 했으면 결과는 동일했을 겁니다. 국방장관 헤인즈가 끼어들며 조용히 물었어요. 케인 부차관보,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스크린을 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작전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밀러 차관과 헤인즈 장관이 서로를 보며 침묵했으며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제 발언이 충격을 줬다는 걸 알았어요. 밀러 차관이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케인 최종 명령 전달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고 밀러 차관이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박 추가 이동 완전 차단하고 필요시 이스라엘 측과 협조해 군사 압박 강화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스라엘 협조라니, 이건 외교 충돌을 넘어 중동 전체 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이었고 한국뿐 아니라 이란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스라엘 개입은 상황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밀러 차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외교 채널은 실패했고 압박 수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회의가 종료되고 스크린이 꺼졌으며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케인, 이스라엘 측 연락해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대로 이스라엘에 협조 요청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연락하되 저도 독자 분석 계속하겠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참모들에게 이스라엘 측 연락 지시를 내렸고 저는 다시 감청실로 내려가 워커 중위와 합류했으며 박진우 통신을 계속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워커 중위가 제 귀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새로운 교신 포착됐습니다. 저는 즉시 헤드셋을 쓰고 신호를 확인했고 박진우가 남은 선박들에게 새로운 좌표를 전송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세비토와 푸른 바다호가 수신 대상이었어요. 저는 좌표 데이터를 해독하려 했지만 여전히 암호화가 강했고 다만 이동 예정 시각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후 3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고 지금이 오후 1시 30분이었으며 1시간 30분 후 추가 이동이 시작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워커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해당 좌표 예측 가능합니까? 워커 중위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과거 패턴 분석을 시작했고 박진우가 사용했던 항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추적했으며 3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이동 방향은 오만 해역이었고 두 선박이 동시에 해협을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계산됐으며 이건 최종 탈출 단계였어요. 저는 그 예측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오후 3시면 이스라엘 측 협조 요청이 완료될 시각이었고 군사 압박도 준비될 거였지만 박진우는 그 타이밍을 이미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고 브래들리 대령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케인, 즉시 복귀하십시오. 이스라엘 측 응답 왔습니다. 저는 워커 중위에게 계속 감청하라고 지시하고 다시 상황실로 올라갔으며 브래들리 대령이 전문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스라엘이 해협 일부 구역에 감시 드론 투입하겠다고 회신했으며 배치 예정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각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 이동 시각과 정확히 겹쳤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가 우리 협조 요청까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케인, 문제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박진우가 드론 배치 시각 알고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의 이동 시각이 정확히 겹치고 이건 계산된 타이밍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참모들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드론 배치 시각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모들이 이스라엘 측에 재조율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불가능이었고 드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왔으며 저는 그 답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박진우가 드론 시야 피할 경로 이미 설계했을 겁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감청실로 다시 내려가 워커 중위와 함께 박진우 다음 수를 예측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박진우가 최종 교신을 시작했고 세비토와 푸른 바다호에 동시 전송되는 암호화 메시지를 포착했으며 저는 그 신호를 집중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내용은 해독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전송 직후 두 선박이 동시에 엔진 출력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동 준비를 완료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표시됐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이스라엘 드론이 해협 상공에 도착했고 감시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황실 스크린에 송출되기 시작했으며 브래들리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움직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고 박진우가 드론 시야를 이미 계산했을 거라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으며 화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전처럼 세비토가 갑자기 이동을 시작했고 드론 감시 구역 경계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푸른 바다호도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워커 중위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두 선박 드론 사각지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드론 영상을 확인했고 두 선박이 정확히 감시 카메라 시야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이건 박진우가 드론 배치 위치와 감시 범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급히 이스라엘 측의 드론 위치 조정을 요청했지만 드론이 이동하는 동안 3분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왔고 그 시간이면 이미 선박들이 사각지대를 완전히 빠져나갈 거였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대로 드론 조정을 기다릴지 아니면 박진우 좌표를 직접 입력해서 항로를 묵인할지 결정해야 했고 선박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감청실로 뛰어내려가 워커 중위에게 급히 지시했습니다. 박진우 좌표 데이터 전부 입력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명령 위반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이고 지금 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박진우가 전송한 좌표를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저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항로를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나타났고 두 선박이 드론 사각지대를 정확히 통과해서 오만 해역으로 진입하는 경로였으며 이동 소요 시간은 정확히 4분이었고 드론 조정 시간보다 1분 빠른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드론 배치 위치와 조정 시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으며 저는 그의 좌표를 따라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후 3시 4분 두 선박이 동시에 드론 감시 구역을 완전히 벗어났고 안전 항로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확인하며 명령을 어긴 대가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감청실로 내려와 제 뒤에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케인, 이거 당신이 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좌표 입력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워싱턴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고 박진우 판단이 우리보다 정확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으며 이 작전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더 이상 명령과 현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령과 현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깨달음. 이후 저는 바레인에서 긴급 철수 명령을 받고 토요일 새벽 워싱턴 펜타곤으로 복귀했으며 오전 9시에 지하 3층 상황 보고 회의실로 소집됐고 블라인드가 내려진 실내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밀러 차관과 국방장관 헤인즈가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NSC 보좌관 수전 파커와 합참 작전국장 로렌스 소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으며 저는 배정된 자리에 앉자마자 밀러 차관이 차갑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케인, 바레인에서 독단 행동 보고 받았고 해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박진우 좌표가 가장 정확했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작전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밀러 차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지도 않고 저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명령 무시하고 한국 작전 도운 겁니까? 저는 그 추궁을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돕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헤인즈 장관이 끼어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케인 부차관보, 현재 한국 작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설계된 작전이고 우리는 대응이 아니라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참석자들이 서로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주고받았으며 저는 제 발언이 또 한 번 충격을 줬다는 걸 알았어요. 파커 보좌관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정면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국제 언론 헤드라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 독자 외교 성공이라는 제목을 내보내고 있었고 BBC는 호르무즈 위기 속 새로운 중재자 등장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으며 알자지라는 한국, 이란 협력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었어요. 파커 보좌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급변하고 있고 한국을 새로운 변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차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론 통제해야 하고 한국 움직임 축소 보도 유도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여론 통제라니 이미 국제 언론이 한국 작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축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가능성이 높았어요. 로렌스 소장이 서류를 넘기며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보고 드립니다. 저는 글을 보며 다음 내용을 기다렸고 로렌스 소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중동 여러 국가에서 한국 측에 공식 접촉 요청 들어오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가 경제협력론에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경제협력 제안이라니 단순 구조작전을 넘어 한국 영향력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고 이건 우리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였어요. 밀러 차관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한국 접촉 자제 요청하고 필요시 압박 강화하십시오. 파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어요. 차관님 압박은 역효과 가능성 있습니다. 밀러 차관이 그녀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통제가 우선이고 한국 영향력 확대 막아야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고 한국은 단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고 바레인 워커 중위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박진우 추가 움직임 포착이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화면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박진우가 두바이에서 이란 특사와 직접 회동했다는 정보였고 회동 시각은 오늘 새벽 4시였으며 장소는 주메이라 지구 특정 호텔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직접 회동이라니 이건 단순 통신 협상을 넘어 고위급 외교로 격상된 거였고 한국이 이란과 공식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밀러 차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박진우가 이란 특사와 직접 만났습니다. 밀러 차관이 저를 보며 급히 물었어요. 확인됐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바레인 정보팀 보고이고 신뢰도 높습니다. 밀러 차관이 메시지를 읽더니 헤인즈 장관을 보며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 외교 채널입니다. 헤인즈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커 보좌관에게 지시했어요. 백악관 긴급 보고 올리고 대응 방안 마련하십시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고 참석자들이 술렁이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으며 저는 제 보고가 상황을 격상시켰다는 걸 느꼈습니다. 밀러 차관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케인 박진우 추적 계속하고 다음 움직임 예측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고 저는 복도로 나와 워커 중위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그녀가 받자마자 급히 물었어요. 워커 추가 정보 있습니까? 워커 중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동 후 박진우가 새로운 통신 발신했고 수신 대상은 한국 외교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외교부 직접 보고라니 박진우는 현장 작전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본국과 실시간 조율하고 있었고 이건 체계적 외교 작전이었어요. 저는 워커 중위에게 지시했습니다. 해당 통신 내용 최대한 복호화 시도하고 결과 즉시 보고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알겠다고 대답했고 통화가 끊겼으며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우는 단순 특사가 아니라 전체 작전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우리는 그의 정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뒤쫓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돌아가는 순간 파커 보좌관이 급히 다가오며 태블릿을 제게 보여주었고 화면에는 한국 외교부 공식 성명이 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대화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고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이란 협상을 암시하는 문구였으며 저는 그 성명을 보며 당황했어요. 파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한국이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갔고 밀러 차관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었으며 그가 성명을 읽더니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우리 무시하는 겁니다. 로렌스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독자 외교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러 차관이 참석자들을 보며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즉각 한국 대사 소환하고 공식 항에 전달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남아 항해 절차를 도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박진우 다음 수를 예측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밀러 차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작전 분석 계속하겠습니다. 밀러 차관이 저를 노려보며 대답했어요. 케인, 회의 중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항의보다 예측이 우선입니다. 밀러 차관이 잠시 저를 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회의실을 나와 지하 정보 분석실로 이동했으며 노트북을 열고 박진우 통신 패턴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워커 중위에게서 전화가 왔고 복호와 일부 성공했다는 보고였으며 저는 급히 내용을 확인했어요. 박진우가 외교부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가 해독됐고 이스라엘 정보 공작 관련 자료 확보라는 문구가 포착됐으며 저는 그 단어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보 공작 자료라니 한국이 이스라엘 내부 정보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이걸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즉시 회의실로 뛰어올라가 밀러 차관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이스라엘 정보 공작 자료 확보했습니다. 밀러 차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자료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복호와 내용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내용 미확인이지만 공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헤인즈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급히 말했어요. 즉시 이스라엘 측 확인하고 공개 차단하십시오. 파커 보좌관이 전화를 들어 이스라엘 대사관에 연결하기 시작했고 회의실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저는 제 보고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반전처럼 CNN 속보가 회의실 스크린에 자동 송출되기 시작했고 한국 외교부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라는 자막이 나타났으며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서서 서류를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정보 수집 활동 관련 문서를 공개한다는 발언이 통역으로 들려왔으며 구체적 증거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고 밀러 차관이 스크린을 보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으며 헤인즈 장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항해 타이밍까지 계산했고 공개 시점을 정확히 맞춰 국제 여론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으며 이건 단순 구조작전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외교 게임이었어요. 파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세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작전 타이밍과 여론전까지 동시에 통제하고 있었고 우리는 대응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걸 느끼며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는 확신 직후 저는 펜타곤 회의실을 나와 지하 정보 분석실로 다시 내려갔고 토요일 오후 2시였지만 실내는 여전히 모니터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남은 선박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 4척이 표시되고 있었고 모두 이란 영해 인근 안전구역에서 천천히 이동 중이었으며 박진우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통신 로그를 열어 최근 교신 기록을 검색했고 지난 3시간 동안 박진우 발신 기록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으며 이 침묵 자체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때 바레인 워커 중위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급히 받으며 물었어요. 워커, 새로운 정보 있습니까? 워커 중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중동 여러 국가에서 한국 측 접촉 요청이 급증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공식 경제사절단 파견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이라니 단순 구조 협력을 넘어 한국이 중동에서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건 우리 입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워커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해당 접촉 전부 기록하고 패턴 분석하십시오. 워커 중위가 알겠다고 대답했고 통화가 끊겼으며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부 갈등이 단순 구조작전을 넘어 군사 외교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게 분명했어요. 저는 박진우 항로 패턴을 기반으로
남은 선박들의 이동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고 과거 데이터를 입력해서 예측 모델을 돌렸으며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척의 선박이 동시에 오만 해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계산됐고 예상 이동 시각은 오후 5시였으며 도착 예정 시각은 오후 8시로 모두 동일했어요. 저는 그 타이밍을 보며 박진우가 또 한 번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확신했고 이번에도 우리 감시를 피할 경로를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정보 분석실 문이 열리며 밀러 차관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백악관 긴급 지시문이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밀러 차관이 지시문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케인 최종 명령입니다. 저는 지시문을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고 한국 선박 추가 이동 완전 차단 및 박진우 통신 물리적 제거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으며 하단에는 대통령 직인까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어붙었습니다. 물리적 제거라니 이건 통신시설 타격을 넘어 박진우 본인을 직접 겨냥하라는 뜻일 수 있었고 명백히 위험한 에스컬레이션이었어요. 저는 밀러 차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물리적 제거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밀러 차관이 저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검토하라는 거지 실행하라는 게 아니고 옵션 준비만 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명령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밀러 차관이 분석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24시간 내보고 올리십시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아 화면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대로 물리적 제거 옵션을 준비할지 아니면 박진우 이동 예측에만 집중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노트북으로 박진우 위치 추적 데이터를 열고 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제거 옵션은 일단 보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위치 데이터가 나타났고 박진우는 여전히 두바이 주메이라 지구에 있었으며 특정 호텔에서 이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 위치를 확대하며 주변 환경을 분석했고 호텔 주변에 민간인 거주 구역이 밀집해 있었으며 제거 작전 시 부수 피해가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령 명령이 실행 단계로 가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작전 자체가 위험했고 국제 여론 악화도 감수해야 했으며 저는 이 옵션을 추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워싱턴 CIA 분석관 제니퍼 클라크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으며 물었어요. 클라크 무슨 일입니까? 클라크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케인 남은 선박 중 한 척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으로 선박 위치를 확인했고 한비토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봉쇄 구역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건 제 예측과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클라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다른 선박들은요? 클라크가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나머지 3척은 여전히 대기 중이고 한비토만 단독 이동합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단독 이동이라니 박진우는 항상 동시 작전을 선호했는데 이번엔 한 척만 먼저 보냈고 이건 제가 놓친 변수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검색했고 한비토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으며 특이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인 이거 미끼일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시뮬레이션을 돌려 한비토가 미끼 역할을 할 경우 나머지 선박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비토가 우리 감시를 끌어들이는 동안 나머지 3척이 반대 방향으로 동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고 이동 시각은 오후 5시 30분으로 계산됐으며 제 초기 예측보다 30분 빠른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클라크에게 급히 말했어요. 나머지 선박 집중 감시 강화하십시오. 클라크가 알겠다고 대답했고 통화가 끊겼으며 저는 화면을 보며 박진우 의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한비토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머지를 빼내려 한다는 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었고 이번이 마지막 돌파 시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분석실 전화가 울렸고 펜타곤 상황실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받으며 대답했어요. 케인입니다. 상황실 당직 사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비토가 봉쇄 구역 진입했고 이란 민병대 고속정 6척이 접근 중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으로
실시간 영상을 연결했고 한비토가 위험수역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으며 주변을 고속정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고속정 포위라니 이건 단순 미끼를 넘어 실제 위험 상황이었고 한비토 선원들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에 급히 지시했습니다. 긴급 구조 자산 투입 가능합니까? 당직 사관이 난처하게 대답했어요. 워싱턴 승인 필요하고 시간 걸립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승인 기다리는 동안 한비토는 완전히 고립될 거였고 선원들은 위험에 노출될 거였으며 저는 독자 판단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반전처럼 나머지 세 척의 선박이 동시에 이동을 시작했고 제 예측대로 한비토 반대편으로 천천히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으며 클라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케인 세 척 동시 이동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서 새 선박 위치를 확인했고 모두 우리 감시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이동하고 있었으며 한비토가 완벽하게 미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비토 구조를 우선할지 아니면 나머지 세 척 차단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했고 둘 다 동시에 할 자산은 부족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빠르게 계산했고 한비토는 이미 포위됐지만 선원 생명에는 직접 위협이 없어 보였으며 오히려 진짜 돌파는 세 척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클라크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세 척 추적 강화하고 항로 예측하십시오. 클라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한비토는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대기입니다. 클라크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새 선박 추적을 시작했으며 저는 한비토 영상을 계속 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비토는 고속정에 포위된 채 천천히 표류하고 있었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실제 공격 징후는 없었으며 이건 박진우가 계산한 안전 범위 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한비토를 의도적으로 위험 구역에 보내 우리 주의를 끌었고 선원 안전까지 계산에 넣고 움직였으며 진짜 작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클라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받으며 들었습니다. 세 척 모두 안전 항로 진입 완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새 선박이 동시에 봉쇄 구간을 완전히 빠져나갔으며 오만 해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 탈출이 아니라 완전한 판 흔들기였고 박진우는 우리 감시망 자체를 무력화시켰으며 한비토까지 계산된 희생으로 활용했고 저는 그의 작전 구조가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게 됐으며 더 이상 통제 가능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제 가능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 직후 저는 펜타곤 정보분석실에 홀로 남아 토요일 밤 야간 근무를 자청했고 오후 11시였지만 실내는 여전히 모니터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지막 남은 선박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비토를 포함해 아직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 4척이 표시되고 있었고 한비토는 여전히 이란 민병대 고속정 포위 상태였으며 나머지 3척은 안전구역에서 천천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해협 전체를 커버하는 감시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연결했고 미 해군 위성 영상과 드론, 감시 영상과 통신 감청 로그를 모두 하나의 화면에 통합해서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박진우 통신 패턴을 다시 검색했고 지난 6시간 동안 발신 기록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으며 이 침묵이 오히려 다음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판단했어요. 그때 바레인 워커 중위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고 저는 화면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통제 구역 확대 명령 하달됐고 오전 1시부터 모든 이동 차단 실시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그 시각을 보며 긴장했어요. 오전 1시라니 2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통제 구역이 확대되면 남은 선박들이 완전히 고립될 상황이었으며 박진우도 이 타이밍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시뮬레이션을 돌려 통제 구역 확대 시 선박 이동 가능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확대된 통제 구역은 해협 대부분을 커버했고 남은 이동 가능 경로는 단 2개뿐이었으며 둘 다 극도로 좁은 수역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한 항로였습니다. 저는 그 경로를 확대하며 분석했고
첫 번째 경로는 이란 영해 바로 옆을 지나가는 항로였으며 두 번째 경로는 기뢰 위험 수역을 관통하는 항로였어요. 저는 두 경로 모두 정상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박진우라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통신 감청 시스템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박진우 발신 신호가 포착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으며 저는 즉시 헤드셋을 쓰고 채널을 연결했어요. 암호화된 신호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수신 대상은 남은 선박 4척 전체였으며 발신 시각은 자정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녹음하며 복호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암호 수준이 높아 내용 해독은 불가능했고 다만 전송 데이터 용량이 이전보다 훨씬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 용량을 분석했고 이건 단순 좌표 전송이 아니라 상세한 작전 지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박진우가 최종 단계 명령을 내린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고 당직 사관이 받았으며 저는 급히 보고했어요. 박진우 최종 교신 포착했고 선박 이동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직 사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즉시 상급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스크린을 보며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교신 후 10분이 지났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고 자정 10분 전이었으며 통제 구역 확대까지 50분이 남아 있었고 박진우가 언제 움직일지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 밖으로 한비토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속정 포위 상태에서 천천히 엔진 출력을 올리고 있었으며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며 당황했어요. 한비토 이동은 제 예측에 없었고 아직 포위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위험했으며 이건 또 다른 미끼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3척 위치를 동시에 확인했고 아직 움직임은 없었지만 엔진 출력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으며 이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긴급 재계산했고 한비토가 미끼로 움직이는 동안 나머지가 동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동 시각은 자정 30분으로 계산됐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통제 구역 확대 30분 전에 모든 선박을 동시에 이동시킬 계획이었고 우리 감시 교대 시간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으며 이건 완벽하게 설계된 타이밍이었어요. 자정이 지나고 한비토가 계속 이동하고 있었고 고속정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박진우가 이란 측과도 이 타이밍을 조율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자정 15분 나머지 3척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항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며 저는 각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선박 세아치모는 이란 영해 경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두 번째 선박 푸른 바다호는 오만 해역 쪽으로 동쪽 항로를 선택했으며 세 번째 선박 세비토는 남쪽 수역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경로를 동시에 분석했고 모두 미 해군 감시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항로였으며 박진우가 우리 감시 주기를 완벽하게 계산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긴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4척 동시 이동 시작했고 모두 다른 방향입니다. 당직 사관이 급히 물었어요. 차단 가능합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계산했고 우리 자산으로는 4방향을 동시에 막을 수 없었으며 최대 2방향만 차단 가능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부는 불가능하고 우선순위 결정 필요합니다. 당직 사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대기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붙잡고 기다렸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선박들은 이미 통제 구역 경계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저는 독자 판단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20분 당직 사관이 다시 말했어요. 케인 부차관보님 상급자 연락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연락 안 된다니 이 시각에 결정권자를 찾을 수 없었고 저는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 없이 독단으로 차단 방향을 결정할지 아니면 박진우 계획을 따라 감시 데이터만 수집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빠르게 계산했고 4척 중 2척을 차단해도 나머지 2척은 빠져나갈 거였으며 오히려 전체 패턴을 파악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결국 당직 사관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차단 보류하고
전 선박 추적만 강화하십시오. 당직 사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당직 사관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명령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화면을 보며 각 선박 이동을 계속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30분 통제 구역 확대 30분 전 4척의 선박이 동시에 특정 지점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지점들을 확대하며 분석했어요. 모든 지점이 미 해군 감시 교대 시간과 정확히 겹쳤고 드론 배치 전환 타이밍도 일치했으며 박진우는 우리 감시 체계 전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감시 주기뿐 아니라 교대 시간과 자산 배치 패턴까지 모두 분석했고 몇 분 사이 생기는 감시 공백을 정확히 찾아냈으며 4척을 동시에 그 틈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자정 40분 클라이맥스처럼 감시망이 재정렬되는 순간 4척의 선박이 동시에 봉쇄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고 각자 다른 안전 항로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목격했습니다. 한비토는 이란-영해 경계를 벗어나 북부 안전수역으로 들어갔고 세아치모는 오만 해역 진입을 완료했으며 푸른 바다호와 세비토도 동시에 남부 항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고 미 해군 감시 자산들이 뒤늦게 추적을 시작했지만 이미 선박들은 통제 구역 밖이었으며 개인 명분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감시 시스템 자체를 역설계했고 공백 타이밍을 계산해서 완벽하게 활용했으며 저는 차단 명령을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그의 작전을 묵인한 거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으며 명령 체계와 완전히 결별한 순간이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체계와 완전히 결별한 순간이라는 자각 직후 저는 펜타곤 정보 분석실에서 마지막 남은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 일요일 새벽 1시였지만 실내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스크린에는 이제 단 한 척만 남은 한국 선박 한비토가 북부 안전수역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위성 영상을 확대했고 한비토가 이란 영해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 국제 항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우리 개인 명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워싱턴 상황실에서 긴급 전화가 왔고 당직 사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케인 부차관보님, 이스라엘 측에서 무력 개입 가능성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무력 개입이라니 이건 외교 충돌을 넘어 실제 군사 행동으로 격상되는 거였고 한비토가 직접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구체적 내용 확인됐습니까? 당직 사관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대답했어요. 한국 선박 이동 차단 실패 시 이스라엘 해군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내용이고 실행 시각은 새벽 2시로 통보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고 지금이 새벽 1시 10분이었으며 50분밖에 남지 않았고 한비토는 여전히 천천히 이동 중이었어요. 저는 즉시 한비토 예상 항로를 계산했고 현재 속도로 가면 새벽 2시에 완전히 안전수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스라엘이 개입하면 그 전에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당직 사관에게 급히 지시했어요. 이스라엘 측 개입 시각 연기 요청하십시오. 당직 사관이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단 한 번의 충돌로 전면전 발생 가능하다는 경고만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전면전 경고라니 외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제 한 번의 실수로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박진우 통신을 다시 감청하기 시작했고 최근 교신 기록을 검색했지만 자정 이후 발신 기록이 없었으며 이 침묵이 오히려 그가 최종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바레인 워커 중위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고 저는 화면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상부에서 모든 이동 즉시 중단 최종 명령 하달했고 불응 시 물리적 저지 실시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긴장했습니다. 물리적 저지라니 이건 한비토를 직접 막으라는 뜻이었고 미 해군 함정을 투입해서 항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황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당직 사관이 받았으며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물리적 저지 자산 투입됐습니까? 당직 사관이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구축함 한 척 긴급 출동했고
새벽 1시 40분 한비토 항로 전방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계산했고 구축함이 도착하면 한비토는 완전히 봉쇄될 거였으며 이스라엘 개입 전에 우리가 먼저 차단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대로 차단을 묵인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비토 현재 위치를 확대했고 선박은 여전히 북부 항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으며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박진우가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고 구축함 투입과 이스라엘 개입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대응 계획을 준비했을 거였어요. 새벽 1시 30분 전은 박진우 통신 주파수를 실시간 감청하기 시작했고 혹시 새로운 교신이 있을지 기다리고 있었으며 헤드셋을 쓰고 집중해서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35분 갑자기 암호화 신호가 포착됐고 박진우 발신으로 확인됐으며 수신 대상은 한비토였어요. 저는 즉시 녹음을 시작했고 복호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내용은 해독할 수 없었으며 다만 전송 직후 한비토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속도를 늦춘다니 오히려 구축함 차단을 쉽게 만드는 선택이었고 이건 박진우 패턴과 맞지 않았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긴급 재계산했고 한비토가 현재 속도로 가면 구축함 도착 전에 특정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그 지점을 확대하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전처럼 한비토가 특정 좌표에서 완전히 정지했고 엔진을 끄고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정지라니 이건 스스로 차단당하겠다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박진우가 의도한 움직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지 위치를 정밀 분석했고 놀랍게도 그 좌표는 국제감시 위성 여러 대가 동시에 커버하는 지점이었으며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저는 그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한비토를 일부러 노출시켜 국제감시망을 끌어들이고 있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하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어요. 새벽 1시 40분 미 해군 구축함이 한비토 전방 3해리 지점에 도착했고 차단 준비를 완료했으며 저는 실시간 영상으로 그 장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이 천천히 한비토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확성기로 이동 중단 경고를 방송하기 시작했으며 한비토는 여전히 정지한 채 응답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고 당직 사관이 받았으며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한비토가 국제감시 위성 커버 구역에 정지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직 사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면 국제 여론 악화 불가피하고 박진우가 의도한 겁니다. 당직 사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상급자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령 실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건의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게 둘지 선택해야 했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독자 판단으로 워싱턴 국방부 당직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책임자가 받았으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한비토 정지 위치가 국제감시 집중구역이고 개입 시 여론 리스크 극대화됩니다. 책임자가 급히 물었어요. 권고사항이 뭡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개입 보류하고 자연 통과 묵인 권고합니다. 책임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기하십시오. 전화가 보류되고 저는 화면을 보며 한비토와 구축함 거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으며 구축함은 여전히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지만 실제 차단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책임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케인 개입 보류 승인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입 보류라니 제 건의가 받아들여졌고 한비토는 차단당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즉시 구축함의 지시가 전달되는 걸 확인했고 구축함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한비토는 여전히 정지한 채 국제감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클라이맥스처럼 이스라엘 개입 예정 시각이 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 세계 감시망이 집중된 상태에서 어떤 세력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정적을 느끼며
박진우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한비토를 일부러 노출시켜 국제사회 전체를 방패로 삼았고 미국도 이스라엘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포위망을 벗어나는 완벽한 설계였어요. 새벽 2시 10분 한비토가 다시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북부 항로를 따라 이동을 재개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확인하며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도 개입하지 못했고 마지막 선박이 탈출에 성공했으며 저는 이 작전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국제 게임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박진우는 군사력이 아니라 국제 여론을 무기로 사용했으며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으며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직후 저는 일요일 오전 워싱턴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고 오후 2시에 펜타곤 지하 3층 최종 보고서 작성실로 소집됐으며 블라인드가 내려진 좁은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노트북 한 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밀러 차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려놓았고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으며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케인, 이번 사건을 단순 해상 구조 작전으로 정리하십시오. 저는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밀러 차관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반응을 보며 각오했습니다. 밀러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케인 명령 위반이고 징계 감수하십시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밀러 차관이 저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나가십시오. 결과적으로 저는 자리에서 배제될 거였지만 동시에 진실은 기록됐고 워커 중위 보고서와 제 보고서가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았으며 언젠가 누군가는 읽을 거였어요. 저는 펜타곤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워싱턴 거리는 평온했지만 중동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박진우는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어요. 저는 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통제한 적이 없었고 우리는 따라갔을 뿐이었으며 박진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판을 설계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정된 역할을 했을 뿐이었으며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남았다는 걸 깨달으며 시동을 걸고 펜타곤을 떠났고 뒷거울 속으로 사라지는 건물을 보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남긴 채 워싱턴 거리로 빠져나갔습니다.